지난 주말 댈러스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을 위해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백악관은 벌써 올해 들어서만 14,000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의회에 총기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은 인천에, 민원센터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숨기고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인들의 플로리다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 댈러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는 한인 일가족도 포함돼 한인 사회에는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30대 부부와 3살 아이가 사망했고 6살 첫째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앨런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기 난사로 일가족이 희생된 한인 가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쇼핑몰을 방문했던 30대 한국계 미국인 조규성 씨와 강신영 씨 부부, 그리고 3세 아이가 총격으로 사망했고 6세 아이는 어깨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로 남겨졌습니다. 6세 아이는 현재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미국의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희생자 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이 페이지 작성자들은 본인을 희생자 가족의 친구들이라고 밝히고 빛과 사랑,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8명의 희생자를 남긴 총기 난사 학살로 무참히 부서졌다며 일가족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금액 $50,000를 목표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8,0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오늘 오후 현재 $1,500,00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금 페이지 작성자들은 후원금을 통해 일가족의 장례식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일한 생존자가 된 6세 아이와 유가족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한인회는 희생된 한인 가족과 다른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댈러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연 분향소는 오는 13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백악관은 벌써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 사건이라면서 올해 들어서만 14,000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은 2023년의 128번째 날이며 어제 우리는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 사건을 목격했다면서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믿을 만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기 사건 사고로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의회의 공화당은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어린이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원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쇼핑몰, 교회, 극장, 식당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살상 무기의 위협에 처해 있다며 총기 규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금자리와 일상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또 의회는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인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며 의회가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의 한 쇼핑몰에서는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인 교포 부부와 3세 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성명에서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보편적 신원조회, 안전한 보관 장소 요구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인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한인은 10명 가운데 1명꼴로 그쳤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문화와 공유 경험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7,006명의 아시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아시아계가 아시안인들에게 정체성을 질문할 경우 상대방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차별적인 생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아시안 응답자의 20%는 정체성을 숨긴다고 대답했고 이 중 한인은 25%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가 39%,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학사 이상 소지자가 45%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출생한 아시안 이민자의 경우 자신의 출신 국가를 공개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일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단지 아시아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세의 경우는 자신이 출생한 나라만 밝힌 응답자가 31%였지만 2세의 경우 이 비율은 15%로 1세보다 절반 가까이 적었습니다. 반면 아시안 아메리칸을 내세워 말한 2세들은 47%였습니다. 한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0%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밝혔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응답한 한인은 36%였습니다. 또 14%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대답했고 아시안 6%, 미국인은 9%였습니다. 한편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부르는 아시안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1세 이민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만 미국인이라고 답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17%에 그쳤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을 출범합니다. 재외동포청의 본청은 인천에, 민원센터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민원센터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앞세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 인천에 본청을 두지만 민원센터는 각국 대사관과 가까운 광화문에 두는 이원 설치 방식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외동포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며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 균형 발전과 행정 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고 동포 대상 국적, 사증, 병역, 세무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이렇게 서울과 인천으로 이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2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높아진 가운데 사실상 절충안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730만 명의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국적, 병역, 사증, 보훈 정도의 서비스가 최대였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영역을 세금과 연금, 관세 관련 문제 등으로 확대하고 원스톱으로 재외동포청이 접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정책,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 병무청이 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자동 상실을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 2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만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이런 국적 자동 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 출생일로 소급해서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 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국회는 2022년 10월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 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서는 전 변호사는 국적 자동 상실제의 부활은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숨기고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40살 크루즈 미겔 아귀나에 대해 이민 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그의 시민권은 이미 박탈됐고 이어서 나온 법적 처벌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이귀나는 지난 2019년 7월 시민권 신청서에서 범죄 전력을 속이고 허위 답변을 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시민권 신청서에 성범죄 전력 및 체포되지 않은 범죄 전력에 대한 문항들에 모두 아니라고 답변했고 허위로 작성한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귀나는 지난해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사이, 즉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은 그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범죄 전력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렇게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단속인 폴스 헤이븐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019년 이후 각종 성범죄 전력자와 사기, 돈 세탁, 마약 사범, 신분 도용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허위 신청한 케이스들을 적발해 이 중 56건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이민자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과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은행들의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의 파산으로 대출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상업이나 산업대출은 물론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 등에서도 신용 경색이 나타났습니다. FED가 어제 공개한 1분기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동안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상업 및 산업대출 기준을 강화했다고 대답한 담당자는 46%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44.8%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지난 3월 SVB 파산 사태를 전후로 대출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담당자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위험 허용 범위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 현재 또는 향후 유동성 악화 등을 지목했고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업 및 산업대출 수요가 감소했다고 대답한 담당자는 55.6%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에 60.4%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신용경색은 또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가계 부채 상품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사에 대해 대출 공급이든 수요든 큰 그림에서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용경색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위축이 시작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ED도 이날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경제 전망과 신용 여건, 자금 유동성 우려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제에 대한 신용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용의 급격한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잠재적으로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인들의 플로리다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주립대학들이 주정부의 승인 없이는 외국 소재 대학과 협약이나 파트너십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제 중국인 토지 구매 금지 내용 등을 담은 SB 264, SB 846, SB 258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자신이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요원이 자행한 기업 스파이, 고등교육 속임수에 대응하기 위해 주의회에 입법 마련을 촉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SB 264 법안은 정부기관이 외국이나 외국의 독립체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지 및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파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됩니다. SB 846 법안은 외국 법인과의 교육단체 협약으로 주립대학 및 그 직원과 대표들이 공적으로 외국의 대학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립대학들은 플로리다 주지사위원회나 주교육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외국에 소지한 어떤 대학과도 협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습니다. SB 258 법안은 주정부 및 교육기관에 모든 주정부 서버 및 장치에서 금지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구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고용주는 주정부 장치에 틱톡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잠룡으로 꼽히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택 주소로 배송받는 대신 고객이 직접 제품을 수령할 경우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며칠 동안 불특정 다수의 유료 서비스 프라임 가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25 이상을 주문하고 홀푸드나 아마존 프레쉬, 콜스가 지정한 곳에서 제품을 수령할 경우 $10를 할인해준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북부에 거주하는 딘 마키우바 배송 컨설턴트는 이런 제안을 받은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중 한 명입니다. 마키우바는 로이터 통신에 아마존 픽업 지점의 이용률이 높아지면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배송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판매한 회사에 직접 반품할 수도 있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와 별도로 아마존이 일부 고객들에게 배송지와 가까운 아마존의 수령 반품 장소가 있는데도 택배 UPS 매장을 통해 제품을 반품할 경우 $1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수년 동안 수수료 없는 빠른 배송과 반품 서비스를 제공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에는 무료 배송 혜택이 포함된 프라임 서비스의 연간 구독 가격을 $139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텍사스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업스테이트 뉴욕의 호텔에 분산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카운티 정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클랜드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라클랜드 카운티의 호텔과 모텔들은 면허 없이 이주민을 수용하는 것을 임시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비상사태에는 이주민들을 카운티로 보낸 자치단체가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지난주 $2290억 규모의 2024 예산안을 승인한 가운데 올해 여름부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일부 지하철 노선 운행이 확대됩니다. MTA는 예산안 승인으로 $3,500를 지출해 일부 지하철 운행을 확대한다며 7월부터 G, M노선 주말 열차를 현재 10분에서 11분인 배차 간격을 8분에서 9분으로 단축하고 8월부터 1번, 6번 노선의 주말 열차 확대, C&R 노선 주중 대낮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이용객들의 요구에 따라 모든 지하철 노선 열차를 6분마다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바퀴 잠금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미납금을 내지 않고 72시간이 경과되면 강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교통 위반 티켓 미납금이 $350 이상인 차량들에게 부착되는 바퀴 잠금 장치가 72시간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은 뉴욕시경이 담당하고 뉴욕주 등록 차량일 경우 뉴욕시경이 견인 및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반면 차량 조회 결과 미등록 차량일 경우 견인 후 폐차 처리합니다. 현재 뉴욕시는 바퀴 잠금 장치 부착에 $136, 셰리프국 집행 비용으로 $8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부착 후 24시간이 지나면 매일 $25의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셀프 세금 신고 서비스 터보택스 일부 이용객은 이번 달부터 최대 $90를 환급받게 됩니다. 배상금 수령 대상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터보택스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한 약 440만 명입니다. 배상금은 이번 달부터 자동으로 입금되고 환급액은 1년당 $30, 최대 $90입니다. 지난해 5월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IRS를 통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터보택스의 편법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지적했고 터보택스는 일부 주민들이 가입 후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